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책을 펼쳐 놓았지만 몇 분째 한 장도 넘기지 않고 그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주변은 시끄럽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계 소리,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전화벨 소리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에 잠겨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말이 없을까? 혹시 기분이 나쁜 건 아닐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많은 걸까?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소심하다, 낯을 가린다, 혹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활발함을 미덕으로 삼는 문화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은 종종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발표 시간에 손을 들지 않으면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모임에서 조용히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오해일 뿐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관심과 에너지를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얻고 사건과 활동 속에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내면으로 끌어들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소화하고 반추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듣고 행동하기보다는 사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외향적인 가치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빨리 세상을 적신다면 내향적인 호수는 조용히 모든 것을 비추고 품어줍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물의 소리만을 높이 평가해 온 것은 아닐까요? 융은 인간이 성숙해지려면 자기 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이 본래 가진 내면의 성질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개성화란 곧 자신의 고요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발견되는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가장 큰 창의력과 통찰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조용한 순간에 비로소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 작가들, 예술가들 중 상당수가 내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나온 작품과 사상은 인류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내향적인 성향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차원에서 품는 방식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점이라고 착각할 뿐, 실제로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균형의 한 축입니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수용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소란스러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잃어버린 고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끄러운 시대에야말로 고요한 마음, 깊은 사색, 그리고 침묵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세상은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세계를 존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고요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도시의 거리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은 이미 주저함으로 오해받습니다. 결국 내향적인 사람은 억지로라도 말을 꺼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본래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사교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고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반면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상대를 경청하는 사람은 금세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숨기고 다른 얼굴을 쓰게 됩니다. 더 밝게 웃고, 더 많이 말하고, 더 적극적인 척을 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입니다. 칼융이 말한 페르소나는 본래 사회적 역할을 뜻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종종 자신을 부정하는 가면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본래의 성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회식, 네트워킹, 끊임없는 대화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본성과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억눌린 내면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외향적인 척을 할 때 그 억압된 침묵과 사색의 욕구는 분노나 무기력으로 돌아옵니다. 호요를 존중할 용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달리는 경주에서 혼자 천천히 걷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 길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순간 내향적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억누르고 세상에 맞추어 살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힘이 자라납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즉 억압된 자아의 일부분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두운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 밀어낸 자기 자신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있어 고요함과 사색, 혼자만의 시간은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의 눈치 때문에 버리면 그 억눌린 욕구는 그림자로 변해 마음속에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향적인 사람이 회사에서 늘 활발하고 사교적인 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도 중심에 서고 네트워킹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펼칠 힘도 없고 조용히 쉬고 싶다는 욕구마저 사라진 듯합니다. 대신 무기력이나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가 본래의 너를 버리고 있다. 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단지 내면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눌린 내면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친절하던 사람이 사소한 일에 격하게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고요와 사색의 욕구를 그림자로 밀어낼 때 그 그림자는 더 큰 힘으로 삶을 흔듭니다. 결국 신체적인 피로, 정서적인 불안, 인간관계의 단절 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향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조용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것, 말을 아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모두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향적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억눌린 그림자가 더 이상 분노나 무기력으로 튀어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곧 사회와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향적인 본성을 수용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가면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만날 때 상대도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활발히 웃으며 어울리는 대신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대화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수록 세상과의 연결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특별한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깊은 통찰력과 섬세한 공감 능력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들은 말수가 적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화를 들으며 상대의 말 너머에 있는 감정까지 흡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내향적인 사람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진실을 발견합니다.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숨은 감정, 방 한쪽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 타인의 표정에 스친 상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무의식을 향한 감각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창의성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작가, 예술가, 철학자가 내향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 자극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내면에서 오래 숙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오랜 시간 숙성되며 깊은 향을 내듯 내향적인 사람의 아이디어도 고요 속에서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을 새롭게 보는 창의적인 발상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얕은 대화나 피상적인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과의 대화는 짧더라도 오래 남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한마디는 가볍지 않고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떠들고 주목을 받기 위해 과장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내향적인 사람의 고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타인은 안정감을 얻고 진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얻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또한 위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방식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면 내향적인 방식은 근본 원인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설정과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진행해 드릴까요? 내향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외부로 불러냅니다. 모임에 나가야 하고 연락에 바로 답해야 하며 언제나 준비된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 결과 내향적인 사람은 쉽게 소진됩니다. 마치 배터리를 채우기도 전에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전자기기처럼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내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할 때 피곤하다면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내향적인 사람은 상대를 실망시킬까 두려워 억지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상대도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창조적이고 더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실망시키지 마라, 함께해야 좋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거절을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뒤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 번의 아니오가 자기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하루 동안 받은 수많은 자극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걸음 속에서 그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혼자만의 시간의 힘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가면을 쓰지 않고 만날 때 생깁니다. 내가 지칠 때 솔직히 말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때 관계는 깊이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더 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고요함을 존중하고 경계를 세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동시에 세상과 건강하게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5부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와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제6부에서는 내향적인 성향을 삶의 다양한 영역, 즉 일과 인간관계, 창의적인 활동 속에서 어떻게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풀어내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때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외향적인 방식을 흉내내지 않고 내향적인 방식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일의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직장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때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친구나 가족은 그들의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깊은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주는 관계의 힘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얕은 연결이 아닌 깊은 신뢰가 바로 그들의 선물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에서도 내향적인 성향은 큰 자산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 받은 자극을 곧바로 발산하지 않고 내면에서 오랫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작곡가가 조용한 방에서 멜로디를 떠올리고 화가가 고요한 순간에 새로운 색채를 발견하며 작가가 홀로 앉아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것, 모두 내향적인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떠들지만 진짜 혁신은 고요 속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이러한 힘을 발휘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환경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끊임없이 모임에 쫓기고 빠른 반응만을 요구받는 환경에서는 잠재력이 억눌립니다. 하지만 혼자 집중할 시간을 보장받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관계든 생활 습관이든 말입니다. 융은 인간이 성숙하려면 자기 본성을 억누르지 않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자기 고요함을 존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방식을 인정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있어도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